제인과의 복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6살입니다. 이 나이라면 그냥 평온하게 살아가며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도 응급실에 누워 생과 사의 경계에서 한숨만 남았을 때, 우리 집에서는 아들 민수와 그의 아내가 제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고통이 몰려올 때 어두운 방에 혼자 누워 있었고 심장이 가슴에서 뛰쳐나올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손을 뻗어 유일한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혼자만 있었고 그의 아내 소연과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는 급히 저를 밀어넣었고 민수는 복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족에게 알리는 줄 알았는데 희미하게 들리는 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엄마 곧 끝나. 서류 준비해. 늦지 말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바늘이 손에 꽂힌 채로도 제 심장이 다시 누군가에게 조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심장마비로 환각을 본 걸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과 조용한 목소리는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 응급실에서 나와 관찰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수가 휠체어를 밀며 말을 걸었지만 눈은 감히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목말라. 그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저를 막아 전화기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마, 쉬세요. 다 제가 할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 낡은 전화기를 숨기고 민수가 죽 사러 나갔을 때 몰래 친한 이웃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자야, 요즘 우리 집에 누가 왔어? 복자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틀 전에 소연이랑 누군가 서류를 들고 와서 집주인이 판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할머니의 나무 장롱을 뒤졌어. 손이 떨려 전화기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나무 장롱은 제가 집 서류 원본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부터 대비의 원본은 다른 곳에 숨기고 사진만 두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도 가져갔어? 복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깊숙이 들여보내지 않았어. 수상해서 경찰 부르는 척했더니 바로 갔어. 전화를 내려놓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왜 제가 곧 끝내라 고 했는지 알겠더군요. 그건 제 인생의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울지도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죽기를 바랐을 뿐 집을 팔기 위해서였죠. 그 집은 제가 반평생 모은 곳이며 아들을 낳은 곳이고 뼈와 피를 바쳐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곤한 척하며 눈을 감았지만 귀는 쫑긋 세웠습니다. 예상대로 새벽 2시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몰래 들어와 제가 깊이 잠든 줄 알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녀가 제 전화기를 꺼내 비밀번호를 풀려다 실패하고는 엄마가 비밀번호를 걸어놨네. 귀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제가 모아둔 봉투를 꺼내 돈을 세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내, 서둘러야 해. 저는 갑자기 눈을 뜨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찾니? 며느리야? 그녀는 도둑질하다 들킨 듯 얼어붙어 네, 손수건 찾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손수건이 돈 세는데 필요해? 그녀는 얼른 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맹세합니다.
오늘 밤 제가 살아남는다면 그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자식이 속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입니다. 병실은 여전히 차갑고 저는 이불을 끌어올렸지만 마음은 폭풍처럼 끌어올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노인이 조용히 복수 계획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화가 나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밖 햇살이 방 안을 비추어 눈이 부셨지만 마음은 전혀 밝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워서 약한 척하며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또 무슨 연극을 할지 지켜보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들어와 죽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아마 밤새 깨어 있었거나 계획이 들통날까 걱정했나 봅니다. 엄마, 죽 조금 드세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몇 분 후 소연이 들어와 오렌지 봉지와 노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로 다가와 얄미운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처리하면 나중에 편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봉투를 슬쩍 보았고 그녀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의료위임장.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읽어줘요. 소연은 잠시 멈췄다가 서류를 빠르게 훑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건 긴급 상황 시에 저희 부부가 엄마를 대신해 병원비 관련 서류를 전권으로 서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범했고 눈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 눈만 봐도 새끼 낳을지 알 수 있었어요. 하물며 사람을 보는 건 더 쉬운 일이지요. 눈을 감은 척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다시 확인하고 나서 엄마가 서명할게요. 아직 좀 피곤해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서명하세요. 내일 갑자기 병원 옮기면 복잡해져요. 병원 옮긴다고? 제가 눈을 뜨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소연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네, 새로 문 연 재활병원이 있는데 거기엔 더 좋은 인공호흡기와 깨끗한 개인실이 있어요. 거기 아는 분이 소개해줘서 추가 비용도 없어요. 엄마. 저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작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의사 선생님 불러요. 엄마가 직접 보고 서명할게요. 둘 다 조용히 서로를 흘끼쳤습니다. 나는 민수의 눈에 번뜩이는 순간을 분명히 보았다. 두려움. 바로 그때 의사가 진짜로 방에 들어와 정기검진을 하러 왔다. 나는 의사의 손을 잡고 살짝 당겼다. 의사 선생님, 그들이 병원을 옮기고 싶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환자는 안정 상태이니 필요 없어요. 게다가 여기에는 충분한 장비가 있고 집과도 가까워요. 왜 옮겨야 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조카 소연에게 말했다. 그럼 서명 안 할 거지? 둘 다 말문이 막혔다. 나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하지만 나는 소연이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할게. 이 늙은 여자가 정신 차리면 다 망쳐. 그녀는 내가 자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어느 때보다 깨어 있었다. 그 말은 나에게 마지막 경종과 같았다. 1시간 후, 그녀는 병원을 떠나 더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간다고 했다. 나는 즉시 간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복자에게 전화를 부탁했다. 그들이 집에 누군가 데려왔는지 잘 봐주세요.
복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오늘 아침에 셔츠를 입은 남자가 집 지도까지 들고 와서 중개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나는 작게 말했다. 복자 씨, 방 구석 나무 장롱 좀 봐주세요. 만약 누가 뒤지면 알려주세요. 거기에는 복사 한 종이만 있고 원본은 내가 이미 맡겼어요. 복자가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뒷문도 잠가서 그들이 몰래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내 조카, 법학 마지막 학년인 내 조카 딸에게 말했다. 오늘 오후에 와서 엄마 좀 도와줘. 그녀는 2시간 안에 왔다. 나는 간단히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모, 그 계약서 좀 보여줘. 그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알아낼게. 그리고 내가 예상한 대로 그날 밤 너무 피곤한 척하며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민수가 복도 밖에서 전화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들고 지나가며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일 아침이면 돼. 엄마가 기억을 잃기 시작했어. 서명도 기억 못해. 걱정 마. 우리 나눠 갖고 나면 한결 가벼워질 거야. 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는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었다. 내가 밤새 안고 있던 40도 고열의 아이도, 쑥물과 따뜻한 수건으로 달래던 아이도, 괴롭힘을 당해 울던 아이도 아니었다. 그는 약하고 비열하며 아내에게 휘둘리는 남자였다.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울지 않았다. 떨리지도 않았다. 단지 내 마음속 모든 것이 완전히 죽었다. 내일 아침 나는 그들이 서류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나는 서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서류가 아니다. 나는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돈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서 밀려난 늙은 엄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가랑비가 내리고 병원 창문을 가득 덮은 회색 구름 아래 나는 일찍 일어나 약한 척했지만 정신은 한 번도 이렇게 맑은 적이 없었다. 나는 그들이 오늘 계약서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을 알고 있었다. 소연이 먼저 들어왔다. 손에 오렌지 가방을 들고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눈이 반짝였다. 빠르게 회복된 듯 했다. 엄마, 좀 나아졌어요? 그녀가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엄마 좀 괜찮아졌어. 어젯밤에 조금 잤어. 5분도 채 안 되어 민수가 나타났다. 그는 검은색 얇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사무실 사람들이 계약서를 끼울 때 자주 쓰는 종류였다. 나는 슬쩍 보며 마음이 더 차가워졌다. 엄마가 아직 병이 다 낫지 않았는데 아들은 이미 계약서를 끼워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작게 물었다. 어제 의사 선생님께 병원 옮긴다고 뭐라고 말했니?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가져온 서류 좀 보여줘. 나는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이 앞으로 나와 가방에서 서류 더미를 꺼내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놓았다. 엄마, 여기 서명 좀 해줘. 나중에 처리하기 편하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의료위임장에 왜 A측의 합법적 재산 전부를 B측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있지?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예시일 뿐이에요, 엄마. 변호사가 미리 넣어둔 거예요. 나는 베개에 기대어 길게 숨을 내쉬고 펜을 들었다. 나는 서명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웃기도 전에 나는 말했다. 내가 서명한 건 내가 가져온 서류가 아니야. 나는 손가락을 튕겼다. 내 조카딸이 밖에서 들어오며 내가 어젯밤부터 준비한 진짜 계약서를 들고 있었다. 이 서류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나는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내가 쓴 서류이고 진짜 변호사가 증인으로 있다. 내가 고용한 위조꾼들이 아니다. 소연이 깜짝 놀라 말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여기 부르라고 했어? 이건 가족 문제야. 나는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떤 가족? 내가 몰래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서랍에서 복사본을 훔치고 내 주민등록증을 몰래 복사했어. 그게 가족이냐? 민수는 말없이 있었다. 소연은 난리를 쳤다. 엄마가 정신이 불안정할 때 억지로 서명하게 해서 고소할 거야. 나는 비웃으며 어젯밤 의사에게 부탁해 받은 정신진단서를 내밀었다. 생애 가장 맑은 정신 상태에서 서명했어. 이 서류에는 영상과 증언이 있고 내 목소리도 들어있어. 며느리야. 소연은 창백해져서 입을 더듬었다. 나는 천천히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내가 품에 안고 있던 아이였어. 이제는 내 아내와 아이가 엄마를 무덤으로 밀어내려 하는 걸 보고 있어. 내가 엄마를 가만히 둘 거라 생각하니 그는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올 눈물이 없었다. 나는 조카딸에게 말했다. 엄마가 부탁한 녹음 USB를 경찰과 변호사 현우에게 전달해. 소연은 빼앗으려 했지만 조카딸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그가 전날 얻은 녹음 파일을 틀었다. 늙은 여자가 서명하고 다 팔면 돈이 생기고 새 집으로 옮길 거야. 하지만 엄마랑 계속 살면 내가 미칠 거야. 소연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섰다. 다리는 아직 떨렸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는 이미 스스로 묻힐 구덩이를 팠다. 그때 이웃 복자가 들어왔다. 손에 전날 내가 찍은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 사진 더미를 들고 있었다. 나는 크게 말했다. 이 엄마는 아직 어디 가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식었다. 오늘부터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외부인에게 임시 보호를 맡길 것이다. 너희들, 만약 엄마 허락 없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가면 엄마가 끝까지 고소할 거야. 방 안은 고요했고 밖에는 비가 그쳤지만 내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 나는 조용히 앉아 물 한 잔을 따르고 바닥에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어. 어머니는 가난하고 무능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엄마의 등기권리증과 바꾸는 자식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날 아침 무언의 뺨 때림 이후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멈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소연이는 물러서지 않는 여자고 이제야 왜 내 아들이 그녀에게 쉽게 휘둘리는지 이해했어. 다음 날 아침 내가 반쯤 잠들어 있을 때 담당 의사가 와서 병원 이송 서류에 서명 요청이 있었다고 했어. 나는 깜짝 놀라서 누가 요청했나요? 라고 물었고 그는 바로 아드님이요. 그리고 어머님의 확인서도 함께요. 라며 흐릿한 도장과 내 것이 아닌 엉망인 서명이 있는 서류를 건넸어. 나는 분노로 얼굴이 새파래졌어. 나는 아무 서류도 서명한 적 없어. 이건 위조야. 나는 탁자를 3개 쳤고 이번에는 약한 척하지 않았어. 의사는 즉시 병원 관리자를 연락했고 나는 조카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 또 장난이야. 전화 가져와. 엄마가 녹음할 필요가 있어. 30분도 채 안 되어 소연이와 민수가 방에 들어왔어. 민수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고 소연이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 엄마, 오늘 새 회복시설이 생겼어. 내가 서류 준비했어. 지금 바로 가자. 깨끗하고 시원한 차도 있어.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무슨 서명했는데 서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소연이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있어요. 엄마, 어제 엄마가 아파서 잊으셨죠? 여기 있어요. 그녀는 구겨진 복사본을 꺼내 경숙이라는 이름이 철자가 틀린 서명을 보여줬어. 나는 낚아채서 찢으며 말했다. 너희들 엄마가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바보인 줄 알아?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고 소연이는 그를 복도로 끌고 나갔어. 내가 듣지 못할 줄 알았겠지만
몇 걸음 지나지 않아 나는 또렷이 들었어. 내가 못하면 내가 할게. 2년 정말 끈질기지만 오래 못 갈 거야. 나는 녹음을 시작했고, 그때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어. 나는 휴대폰에 녹음 파일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녀는 내게 귀를 대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조카가 저에게 선생님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모든 걸 녹음했어요. 필요하면 증거가 될 거예요. 나는 간호사의 손을 꼭 잡았어. 처음으로 나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그날 점심, 나는 조카를 불러 따로 만나 편지를 건넸어. 여기에는 모든 토지 원본 서류가 있어. 당분간 엄마가 너에게 맡길게. 그녀가 물었어.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직접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가족들 앞에서 벗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밤이 되어 나는 복자를 병원으로 초대해 계획을 속삭였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비됐어요. 당신만 강해지면 돼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무도 영원히 약할 수 없어요. 특히 궁지에 몰렸을 때는. 소연이는 집에 가서 짐을 챙겼고 예상대로 복자가 행동에 나섰어. 그녀는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어. 집주인은 아직 죽지 않았고 집도 안 팔렸어. 서류도 없다고. 바로 부동산 중개인들이 약속을 취소하고 잠재 구매자들이 물러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소연이는 미친 듯이 전화했어. 왜 다들 등을 돌리는 거야? 나는 침대에 누워 담요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마치 우위를 점한 장기판을 즐기는 듯했어.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임시 유언장을 손으로 썼어. 아주 짧게 세 줄로 나는 김경숙, 아직 살아있다. 모든 재산은 여전히 내 소유이며 내가 없으면 어떤 이전도 불법이다. 나는 서명하고 지문을 찍어 간호사에게 증인을 요청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에 넣었어. 천장을 올려다보니 더 이상 걱정이 없었어. 이제 나는 단순한 병원 환자가 아니었어. 나는 탐욕과 배신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작은 가족의 운명을 쥔 할머니였어. 내일 그들은 또 다른 수작을 부릴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한 수 한 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음 날 아침 나는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어. 아직 6시인데 시장처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간호사가 들어와 귀옛말로 말했다. 선생님, 두 남자가 선생님 방을 찾았는데 가족이 아니어서 못 들여보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알았어. 부동산 중개인이었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가만히 누워 다음 움직임을 기다렸어. 8시, 예상대로 소연이가 정장을 입은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어.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방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호 변호사입니다. 집 구매자 측 대리인이에요. 빠르게 처리할게요. 몇 자 서명만 부탁드립니다. 나는 뒤에 서 있는 민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 마치 어린아이가 용돈을 훔친 듯했어. 너희들, 병상에서 엄마에게 서명 강요할 생각이야? 소연이가 끼어들었어.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기회예요. 시세의 2배를 제안했어요. 엄마를 생각해서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생각한다고 하면서 왜 미리 말 안 해? 아니면 엄마가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팔려고? 손이 살짝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어. 가짜 변호사는 계속 웃으려 했어.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못하시면 며느리가 대신 서명할 권한이 있어요. 나는 탁자를 쳤어. 닥쳐. 너희들 엄마가 위임장 공증과 서명자가 정신이 명료해야 한다는 걸 모른다고 생각해. 그 남자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수는 돌아섰어. 나는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나가. 3명 다,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 나는 간호사를 부르는 버튼을 눌렀다. 병원 경비에 신고 준비해. 낯선 사람이 변호사인 척하면서 환자를 속여서 재산 매도 서류에 서명하게 했어. 남자가 즉시 몸을 돌려 빠르게 걸어가자 소연이가 따라가서 붙잡았다. 잠깐만, 서명만 하고 가도 되잖아. 나는 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아래로 내려가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민수야,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시장. 엄마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뽑아 팔려고 묘지라도 파내려는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깊이 박히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정오, 나는 퇴원을 요청했다. 의사는 막았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나는 대답했다. 여기 더 있으면 약에 찔려 죽을 것 같아요. 병원 기다릴 필요 없어요. 조카가 데리러 왔다. 나는 본가로 돌아가지 않고 복자 집으로 갔다. 나는 잠시 몸을 숨길 필요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조카와 비밀 회의를 하고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나는 손으로 쓴 유언장과 원본 부동산 서류를 모두 조카에게 맡겼고 가장 신뢰하는 곳에 보관하게 했다. 조카 외할아버지 집, 법원에서 일했던 분으로 나이가 많지만 정신은 맑다. 나는 말했다. 내가 지켜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엄마 대신 나서야 해.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친자식에게도 넘기지 마. 조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모는 10수년 전부터 너무 약하게만 굴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몰래 지인을 시켜 구매자로 가장의 집을 사겠다고 소연에게 전화했다. 급히 집을 사고 싶고 높은 가격을 주겠으니 간단히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측대로 그날 오후 소연은 사람을 데리고 바로 왔다. 복자는 주인 역할을 하며 멍한 척하며 횡설수설했다. 응, 이 집은 소연이가 내가 서명해 주라고 해서. 난 기억이 안 나. 전에도 어떤 사람이 와서 사진 찍었고 가짜 구매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 과정을 녹화했다. 그 후 나는 그 영상을 진짜 변호사 현우에게 가져가 필요한 경우 소송 준비를 요청했다. 그는 제안했다. 아직 소송할 때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유언장을 취소하고 누구에게든 팔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지 마세요. 그들이 탐욕의 대가를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무기가 필요 없었다. 내가 바로 무기였다. 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집을 시가에 2배 가격에 팔겠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소연이 전화했다. 엄마, 외부 사람에게 집을 팔려고 한다면서요? 왜 우리 의견은 묻지 않아요?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벌써 죽은 줄 알았어. 그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엄마를 바보로 생각하지 마. 전쟁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빛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 완고할 줄 몰랐다. 소연은 시가의 2배 가격에 누군가 집을 사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미쳐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복자 집에 찾아와 예의를 가장하며 연자죽, 닭찜 등 갖은 아첨을 들고 왔다. 엄마, 요즘 건강은 좀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좋다고 하셔서 너무 기뻐요.
엄마가 여기 있어서 걱정돼요. 집은 넓은데 엄마가 여기서 지내시니 불쌍해요. 나는 복자의 낡은 소파에 앉아 생강차를 들고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너희가 엄마를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엄마를 다시 부르냐? 그는 멍한 척하며 말했다. 누가 엄마를 쫓아내겠어요? 아마 엄마가 오해한 거예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그럼 진짜로 물어볼게. 며칠 전 병원에 위조 서류를 가져와서 엄마가 누워있을 때 집을 팔려고 한 거. 그럴 의도 없었어. 그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일어나 천천히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서명을 위조한 거 알아. 증거도 있고 녹음도 있어. 잘난 척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봐. 그의 얼굴은 바나나 잎처럼 창백해졌지만 완고한 여자답게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난 미래를 위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까 봐 두려웠어요. 나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벌써 유산을 나누자고? 기다릴 필요 없어. 엄마가 진짜 이 집을 팔 거야. 하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팔지, 냉혈한에게는 안 팔아. 그날 밤 나는 아들을 따로 불렀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마치 아내에게 크게 얻어맞은 듯 했다. 엄마, 정말 집을 팔 생각이에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우리 집을 빌려야 했던 거 기억나? 이 집은 엄마가 3년 동안 고생해서 산 거야. 엄마는 침대도 없이 시멘트 바닥에서 너를 안고 잤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지금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너는 죽은 사람처럼 한 숟가락 죽도 못 챙겨주면서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위조 서류에는 신경 쓰잖아. 엄마가 묻는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니? 그는 목이 메었다. 아내가 말했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나는 탁자를 치며 말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맞아. 하지만 엄마는 없다는 거야.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들이 자란 후로 처음으로 우는 모습을 봤다. 나는 그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이건 내 아내가 엄마를 속이려는 계획을 분명히 말한 녹음이야. 나는 한 부를 가지고 있고 한 부는 변호사에게 넘겼어. 내 선택은 둘 중 하나야. 하나, 엄마 편에 서는 것. 둘, 아내 편에 서는 것. 선택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잡고 나무 인형처럼 조용히 앉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보지 않으려 했다. 나는 알았다. 그가 아직 피가 흐른다면 이게 마지막 기회임을 이해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약한 척하며 소연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말했다. 엄마는 서명할 거야. 하지만 구매자 앞에서만 그는 눈을 반짝이며 금덩어리를 발견한 듯 웃었다. 그럼 엄마는 일찍 쉬세요. 내일 아침에 사람을 부를게요. 그날 밤, 나는 복자, 조카, 그리고 진짜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다. 나는 위조 계약서를 준비했지만 진매도 계약서는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죽은 후 집을 자선 활동에 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서였다. 나는 말했다. 나는 소연이의 당황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그는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왔다. 가짜 구매자 역할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내가 초대한 진짜 구매자도 왔다. 그는 병철 씨로 나의 예친구이며 건설회사 이사장을 지냈고 지금은 은퇴했다. 소연은 깜짝 놀라 말했다. 왜 구매자가 2명이나 와요? 나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아직 아무에게도 팔지 않았어. 둘 다 불러서 증명하려는 거야. 엄마가 원한다면 바로 팔 수 있지만 엄마는 안 팔고 선물할 거야. 나는 소원을 적은 서류를 내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엄마가 돌아가시면 고아원에 넘길 거야. 엄마가 서류도 만들었고 변호사도 확인했어. 가족들은 모두 말없이 얼어붙었다. 소연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듯 서서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돌아서서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가 재산을 나누려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살아계셔. 엄마는 너희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려고 살아계셔. 처음으로 나는 그녀가 진짜로 우는 것을 보았다. 장난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울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탐욕스러운 자가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게 결심했다. 그날 밤 소연은 밤새도록 울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울면서 소리쳤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 이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눈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내 마음은 돌보다 단단했다. 이제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특히 시어머니를 묻어버리고 재산을 차지하려던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눈물이라면? 민수는 한쪽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결국 내가 말했다. 엄마가 사랑해주길 원해? 그렇다면 엄마가 아플 때 돌보지 않은 게 왜야? 증명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왜 허위 서류와 거짓말을 쓰는 거야? 그녀는 얼굴을 숙이고 흐느꼈다. 나는 계속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다. 엄마가 몇 년 더 사시면 이 집을 다 잃는다고 생각했니?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먼저 빼앗으려고 했니? 나는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 지금 엄마가 살아있는데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고 일어섰다. 엄마는 용서하지만 잊지 않고 더 이상 놔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가 식물에 물을 주었다. 몇 년 만에 다시 물호스를 잡으니 차가운 감촉이 나를 아직 살아있음을,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복자가 검은 콩죽을 들고 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소연이 현관 밖에서 자면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무서워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거기 두자. 비가 오면 알아서 일어날 거야. 그러나 복자는 충고했다. 화가 나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세요. 민수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몰래 마당에 서 있었어요. 나는 침묵했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지금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건 죽음이라는 걸 알았다. 점심때쯤 민수가 들어와 음식 꾸러미를 안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았다. 나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밥 먹었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아. 엄마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 그는 아이처럼 얼굴을 숙이고 앉았다. 내가 소연에게 응급실 앞에서 전화했을 때 엄마가 다 들었다는 거 알았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숨을 참으며 말했다. 내가 가장 아팠던 건 곧 죽는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생과 사의 경계에 있을 때 내가 재산 분할을 계획했다는 거야. 처음으로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억지로 우는 남자의 울음이 아니라 막 혼미해서 깨어난 아이의 울음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하고 어리석었어요. 아내에게 이끌려서 아내를 먼저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잊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깊은 구렁텅이에서 기어 올라온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엄마는 내가 아무것도 돌려줄 필요 없어. 단지 한 가지만 기억해줘. 엄마는 너를 다른 사람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낳은 게 아니야. 그는 고개를 들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 빈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여기에 내가 직접 쓰렴. 엄마가 돌아가시면 상속권을 포기하고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을 엄마에게 맡기겠다고. 그는 망설이지 않고 펜을 들고 바로 썼다. 나는 그의 글씨를 보았다. 떨리지만 분명했다. 끝나자 복자를 불러 증인으로 세웠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 어렸을 때는 착했는데 왜 이렇게 아내한테 빠졌는지 모르겠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 이제 다시 가르쳐야지. 급하게. 나는 또 한 장을 꺼내 그의 아내 이름도 서명하게 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해. 동의하면 여기 서명하라고 해.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말을 다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해했다. 그날 밤 소연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집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손에는 서명된 서류가 들려 있었다. 나는 딸의 글씨를 보았다. 가늘고 아름답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엄마도 약속 지킬게. 나는 이전에 쓴 유언장을 두 조각으로 찢어 마당에서 태웠다. 종이는 말려서 재가 되어 사라졌다. 마치 그들이 나에게 행했던 모든 악한 음모처럼. 나는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오늘부터 이 집에 아무도 엄마에게 재산을 나누거나 팔라고 할 권리가 없어. 엄마가 사는 동안 엄마가 지킬 거야.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줄 거야. 아니면 꿈도 꾸지 마.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들이 이해했다고 알았다. 엄마가 너무 권위적이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아파서였다. 일주일 후 집안 분위기는 다시 평온해졌다. 나는 아직 본가에 돌아가지 않고 복자 집에 머물렀다. 한편으로는 더 지켜보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몇 방울 눈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조카에게 말했다. 엄마 움직임을 다 지켜봐. 소연이랑 민수가 너무 조용해서 엄마가 불안해.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똑똑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내가 시킨 대로 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적어도 이 난장판은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일이 일어나 나는 깨달았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아침, 복자가 시장에서 돌아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에 누군가 집에 물어봤어요. 집을 정말 팔려고 한다고 해서 협상하러 왔다고 해요.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누구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옷차림은 단정하고 차를 타고 다녔는데 계속 이리저리 물어봤어요. 나는 누군가가 또다시 집을 판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아 의심했다. 나는 일어나서 전화를 들고 조카에게 말했다. 엄마를 위해 조사해봐. 또 누가 소식을 전했어? 1시간 후 다시 연락이 왔다. 소연과 일했던 부동산 중개인이었고 예전에 우리 집에 전화했었지. 나는 침묵했고 중얼거렸다. 소연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구나. 그날 오후 나는 그 부부를 집으로 불렀다. 마당 한가운데 앉아 재판관처럼 기다렸다. 그들이 왔고 얼굴은 나무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왜 집 구매자와 연락을 계속하느냐? 소연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마 소문을 들었나 봐요.
나는 손뼉을 탁 쳤다. 연기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전화해서 집이 급히 팔려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나는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내가 엄마 마음이 약해져서 모두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분명히 말한다. 지금부터 너희 행동 하나하나 다 기록할 것이다. 변호사도 고용했다.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법정에 고소할 거다. 민수가 떨며 말했다. 엄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돌아서서 말했다. 나는 내가 집을 팔려고 했다고 화내는 게 아니다. 내가 엄마가 용서했는데 몰래 쥐처럼 다시 돌아온 게 화나는 거다. 소연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엄마, 저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갔어요. 엄마가 이렇게 정신 차릴 줄 몰랐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정신 차렸다고? 내가 너희를 계속 속여먹게 놔둘 거라고 생각하느냐? 틀렸어. 내 엄마는 시장 사람이다. 채소 한 단도 놓치지 않고 누구도 속일 수 없다. 나는 새로 작성한 서약서를 꺼내며 말했다. 너희가 더 이상 서명할 필요 없다. 하지만 내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라. 한 글자씩 한 번씩. 두 사람은 침묵했고 나는 소리쳤다. 안 읽으면 집에서 나가라. 나는 불효자식은 필요 없다. 민수가 종이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사기와 재산 탈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엄마가 결정할 때까지 상속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은 약속일 뿐임을 알지만 이번에는 무기와 증거, 증인, 그리고 변호사가 있다. 그날 밤 나는 본가로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고 오래된 향냄새가 제단 위에 남아 있었다. 나는 집 한가운데 서서 오래된 나무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경수가, 너는 젊지 않지만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을 만큼 늙지도 않았다. 나는 방마다 문과 장롱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신뢰였다. 나는 조카에게 말했다. 앞으로 엄마 재산은 작게 나눠서 각기 다른 곳에 각자 한 사람씩 보관하게 할 것이다. 아무도 모두를 독점하지 못하게. 조카가 물었다. 이모, 더 나눌 사람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가 살아있는 한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 착하게 대하는 사람은 나중에 받을 것이다. 계산하는 사람은 엄마 인생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계획 초기 단계의 마지막 일을 했다. 동네 주민센터와 구청에 공증된 문서를 보냈다. 나는 김경숙, 현재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누구에게도 재산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내 이름으로 사기 행위는 모두 거짓이라고. 복자가 물었다. 왜 그렇게 철저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를 보호하려고. 그리고 그들이 엄마가 죽지 않았고 쉽게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이 평화는 일시적임을 알았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정당하게 대응한 후에 그들이 조용할 줄 알았지만 나는 틀렸다. 탐욕은 드러날수록 원한이 깊어지고 뿌리 내리면 혈육과 적을 구분하지 못한다. 내가 본가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른 아침, 복자가 급히 전화했다. 경숙 씨, 집 앞에 판매 중 표지판이 붙었어요. 시장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나는 차를 따르다 거의 끓는 물을 쏟을 뻔했다. 문 앞에 나가보니 눈부신 빨간색 판넬에 큰 글씨로 본가 매매, 특가라고 적혀 있고 낯선 전화번호도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았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집이 급히 필요해서 판매 중이고 우리 부부와 직접 협상하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들고 떨었다. 내 피가 머리까지 치밀었다. 역시 그놈, 소연이었다. 멈추지 않고 더 저급하고 더 더럽고 도전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조카에게 연락해 증거를 모두 찍으라고 했다. 그리고 바로 동네 주민센터장에게 전화했다. 나는 공증된 문서를 보냈다.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고소할 것이다. 주민센터장은 한숨 쉬며 말했다. 경숙 씨,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 문제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고 구청까지 퍼졌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더 확실히 알려주겠다. 아기는 외부인만이 아니라고. 그날 오후 나는 직접 민수 집에 갔다. 소연은 집에 없었고 혼자서 현관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도 인사하지도 않았다. 판매 사진을 인쇄해 그녀 앞에 내밀며 말했다. 설명해봐라. 그녀는 눈이 붉어진 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냉담하게 말했다. 더 이상 믿지 않아. 집 때문에 엄마를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간 사람이니 더 이상 믿지 못한다.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서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몰래 뒤에서 이 일을 했어요. 나는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내 아내냐? 내 주인인가?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돌아섰다. 떠나기 전 한마디 남겼다. 내가 아직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이다. 그날 밤 소연이 나에게 전화했다. 아무 일 없던 듯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했어요. 나는 표지판을 붙인 적 없어요. 누군가 장난치는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자 한 통 보냈다. 내일 아침 주민센터에서 만나자. 안 오면 불법 재산 소유자 사칭 및 무단 판매 행위로 고소할 것이다. 그녀는 답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왔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이전 며칠보다 더 신경 써서 동사무소 직원 앞에 앉아 나는 사진, 전화번호, 녹음 파일을 내밀며 물었다. 이 번호가 당신 번호가 아니라고 확인하십니까?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네, 친구가 대신 올렸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친구인가? 공범인가? 직원이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계속 둘러대면 우리는 기록을 작성해 구청에 넘기겠습니다. 소연이 갑자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그냥 누가 사겠나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나는 한 방울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엄마 마음을 시험했으니 이제 엄마가 내 마음을 시험할 차례다. 나는 일어나 미리 준비한 통보서를 꺼내 동사무소 직원 앞에서 바로 서명했다. 나, 김경숙은 오늘부터 아들 부부와 모든 재정, 부동산, 자산 관계를 거부한다. 나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 없었다. 내가 판결하는 것이다. 직원이 물었다. 확실합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만큼 확실한 적이 없다. 나는 회의실을 나섰다. 한낮의 쨍쨍한 햇살이 거의 다 희끗한 내 머리칼에 쏟아졌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인생 처음으로 나는 혈연이라는 어떤 짐에도 얽매이지 않음을 알았다. 나는 자유였다. 민수 부부와 재정 관계를 거부하는 서류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 동네는 시끌벅적해졌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인심이 메말라 했고 어떤 이는 나의 강인함을 칭찬했다.
나는 침묵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 자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나는 아는 변호사를 고용해 자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한 부분은 내 평생 생활을 위한 것이고, 한 부분은 항상 만들고 싶었던 자선기금에 넣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이름을 비워두었다. 변호사가 물었다. 왜 이름을 비워두나요? 나는 말했다. 나중에 누가 자격이 있는지 보고 채울 거예요. 그 무렵 나는 집 현관문 자물쇠를 모두 바꾸고 CCTV를 설치했으며 대문 앞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집주인 생존 및 정신이 맑음이라는 팻말을 붙였다. 동네 사람들은 웃었지만 다시는 감히 나에게 장난치지 않았다. 소연과 민수는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나는 이대로 평화로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서 멈추었다. 창문 틈으로 보니 소연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작은 가방을 안고 있었다. 나는 집 안에 조용히 앉아 나가지 않았다. 15분이 지나도 그녀는 서 있었고 30분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나는 나와 문을 살짝 열고 말했다. 뭐 하러 왔니?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젖은 머리카락과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만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어요. 나는 눈을 좁히며 말했다. 뭐? 돈. 집.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비와 눈물이 섞인 얼굴로 말했다. 엄마,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그 다음에 떠날게요. 약속해요. 나는 문을 열어 그녀가 처마 밑에 서게 했다. 그녀는 떨며 가방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 안에는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진단서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초기 갑상선암, 나는 그녀를 흘낏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 달 전에 발견했어요. 남편과 가족에게 숨겼어요. 엄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너는 잘못했다.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잘못된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지금 알았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내가 가장 상처 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얼굴을 돌렸다.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다. 엄마가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발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의지할 곳 없는 한 여자로서 나는 의자에 앉아 벽에 기대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노인이다. 그리고 암이라는 두 글자를 들었을 때 내 가장 약한 부분이 드러났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오래된 우비를 가져와 그녀 발밑에 던졌다. 돌아가라. 내가 아프면 내가 치료해야지. 엄마가 병원이 아니야. 그녀는 우비를 짚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나는 내가 옳았음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금이가 있었다. 그날 밤 민수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전화했다. 엄마, 다 알았어요. 아내를 다시 병원에 데려가도 될까요? 엄마, 제발 그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는 거야. 칼을 목에 대본 사람에게 다시 등을 돌릴 수 없어. 그는 침묵했다. 나는 덧붙였다. 내 아내를 걱정해. 다시 전화하지 마. 내가 준비되면 내가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또 한 가닥 끊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떤 줄은 더 잡을수록 목을 조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아버지 묘소에 갔다. 향을 꽂으며 속삭였다. 아저씨,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아이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나는 막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살고 있어요. 이 집을 지키는 건 물질 때문이 아니라 아직 뺏기지 않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살랑이고 향 연기가 손을 감쌌다. 나는 알았다. 이야기는 아직 길다.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혼자 걸을 것이다. 누구도 이끌지 않고 누구도 이끌지 않을 것이다. 소연이 검사 결과를 가져온 날 이후로 모든 것이 잠잠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불과 2주 후 나는 동사무소에서 재산 소유권 재심 청구와 관련해 출석 요청서를 받았다. 나는 글자를 보며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추측할 필요도 없이 알았다. 또 그들이었다. 동사무소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민수가 이미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꽉 쥐고 얼굴은 멍했다. 그 옆에는 소연이 있었는데 확실히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나는 인사하지 않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 가방을 열어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읍사무소 직원이 그들의 신청서 뭉치를 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김민수 씨는 현재 어머니 경숙 씨 단독 명의인 집의 공동 소유권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힌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장기 기여 과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집을 나누려고? 직원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뿐입니다.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사건을 법원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나는 내 서류를 탁자에 내리치며 말했다. 나는 집등기증과 최신 공증 확인서, 그리고 민수가 직접 서명한 유산 상속권 전부를 포기하고 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서가 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직원 쪽으로 밀며 말했다. 이것이 그의 서명입니다. 증인도 있고 변호사 인증도 있습니다. 불러보시겠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간 듯 했다. 소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민수가 몰래 했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류는 한 달 전에 쓴 거야? 내가 마당에 무릎 꿇고 엄마께 용서를 빌 때 말이지. 기억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민수를 향해 말했다. 너는? 엄마 말 잊었니? 엄마가 살아계신데 너희가 이 집에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너는 신청서를 냈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직원에게 말했다. 이 사건을 종결해 주세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명예훼손, 재산 탈취 음모, 행정위반으로 역고소할 것입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말을 끊으며 말했다. 가족은 없습니다. 법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일어나 가방을 들고 떠났다. 복자가 흰죽 한 그릇을 들고 다가왔다. 드시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시면 개들이 이긴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은 엄마라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엄마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계가 있고 때로는 멈춰야 합니다. 나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멈췄어. 더 이상 그들이 쉬어가는 나무 그루터기가 아니야. 나는 마당으로 나가 기와 지붕을 바라보았다. 수년간 비와 햇볕을 함께 견뎌낸 그곳. 이 집을 지키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놓아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나는 변호사에게 새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은 서명한 자선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누구도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한 분은 읍사무소에, 한 분은 금고에 보관했다. 조카딸이 물었다. 이모, 걔들이 다시 돌아올까 봐 안 무서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무서워.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눈멀지 않았으니까 나는 손을 꽉 쥐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 이야기가 끝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 날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눈을 감을 때 그들이 내 재산을 노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재단을 정리하고 아버지 사진을 새로 인쇄한 선명한 컬러 사진으로 교체했다. 향 하나하나, 촛대 하나하나를 깨끗이 닦았다. 재단 아래 작은 나무 서랍을 추가로 설치하고 잠궜다. 그 안에는 자선 계약 원본, 새 유언장, 개인 재산과 관련된 모든 고소장을 무효화하는 약속서가 들어있었다. 조카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모, 이렇게 다 해놓은 거 무슨 예감이라도 있어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예감이 아니라 경험이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벼랑으로 밀어냈을 때 살아남은 경험, 나는 종합검진을 받기로 결심했다. 최근에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나를 자세히 살피며 말했다. 경숙 씨, 결과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심장에 약간 불안정한 점이 있을 뿐입니다. 더 많이 쉬고 정신적으로 긴장하지 마세요. 나는 물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웃었지만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다. 나는 병이 두렵지 않다. 그들이 웃을 때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어느 날 점심, 갑자기 비가 내렸다. 나는 현관 앞에 앉아 생강차를 들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나가 문을 열었다. 낯선 여자가 있었다. 깊은 눈과 여인 얼굴에 5살쯤 되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경숙 씨 맞으세요?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가방에서 출생증명서 사본을 꺼냈다. 나는 대충 읽고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 이름, 김민수. 나는 충격에 목이 메었다. 당신은 민수의 누구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민수가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어지러웠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문 기둥을 꽉 잡았다. 왜 여기 왔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가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죽으면 아이가 돌아갈 곳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수줍게 엄마 치마 뒤에 숨었다. 나는 물었다. 정말 이 아이가 민수의 자녀가 확실한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DNA 검사 결과도 추가로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추가 검사가 필요 없었다. 진짜라는 걸 알았다. 내 혈통에 새로운 가지가 생긴 것이다.